예,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철학의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철학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증주의 관점에서 철학을 바라볼 수가 있고, 실존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구조주의 관점에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어떠한 필연성이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관심으로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교육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인 관찰, 어떤 상대주의적인 관점, 그 각각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역사주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서양 철학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역사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증주의 관점들은 그러한 각각의 철학에 있어서의 그 객관적인 사실, 그 다음에 수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주로 이제 과학적성이나 관념주의의 경계에 있어서의 그런 절대주의의 관점하에서 바라보는 게 그 실증주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존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진리가 이런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인간 내면에 있는 주체의 입장에서 보는 것, 즉 실존적인 선택과 결단이라는 관점하에서 보는 개인의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로 해서 보는 것이 실존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조주의는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보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 구조주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의 관계의 구조로서 그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구조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상학의 부분은 의식의 객관화 부분이고요. 직관에서 현상과 의식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현상학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현상학은 의식의 그 직관에서 현상과 의식의 만남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관점의 차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주체가 있고 다시 그리죠. 나라는 주체가 있고 나하고 관계 상호작용하는 객체가 있죠. 주체와 객체가 처한 환경 또는 상황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에서 역사주의는 주체나 객체의 시간순에 따른 흐름, 상황, 그 환경의 시간순에 따른 흐름을 바라보는 게 그 역사주의 관점이고요. 실증주의는 이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객체를 별도로 파악해내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존주의는 주체 입장에서 이 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나를, 이 주체만을 바라보는 것들이 실존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의 관점은 뭐냐면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이들의 상호작용의 유형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상호작용. 그러니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몰아서 볼 수 없으니 나의 입장, 주체인 나의 입장에서 환경의 변화, 나의 입장에서 객체들의 변화를 보겠다. 이게 그 현상학의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흐름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서 보신 상태에서의 철학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관념론의 태도는 플라톤이죠. 실제론의 태도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텔레스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둘의 공통 스승은 소크라테스, 테스. 그래서 플라톤은 이성에 의해서 현실을, 그 진리를, 절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 실제론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이런 물질을 탐구함으로 인해서 절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게 실제론의 관점이죠.
이러한 것들이 플라톤의 관점은 그래서 독일의 그 헤겔에 이르는 관념 철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관념 철학은 관념론은 플라톤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과학 철학에 이르는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거의 따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묻자듯이 과격하게 잘라내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세요. 하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자듯이 단순화했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고요. 자, 이런 관념론에서 절대 진리가 파악이 됐으면 그 진리들 간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의 그물이나 이런 구조물처럼 뭔가 탑이 쌓아지듯이 진리의 탑이 쌓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쌓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구조주의 관점이에요. 파악된 진리들 간의 관계를 구성해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구조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구조주의에 있어서 비판이론은 어떤 점을 보냐면 이런 구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물론을 주창한 칼 마르크스였거든요. 마르크스가 경제라는 하부구조가 정치, 법률, 도덕이라는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꼭 경제만이 아닐 수가 있다 라고 해서 한 것이 신마르크스주의 내지는 비판이론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론의 관점은 자연현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증거가 존재할 때 그러한 것들을 진리로 파악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실증주의로 이어졌고요. 이게 논리성을 부과해서 실질 파악된 것들의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것도 사실로 보자라는 논리실증주의로 성장해 왔고 궁극적으로는 분석 철학으로 발전해 온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론과 실제론이 1700년대 이후에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비판을 하는 게 실존주의였어요. 왜? 인간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것들을 비판한 거죠. 인간이 이 세상에 진리를 알면서 태어났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냥 몸이 던져져 나왔어요. 나와서 겪어 나가면서 하나씩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파악하지 않았냐? 진리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게 인간인데. 그래서 그 인간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즉 인간의 몸이 진리라는 본질에 앞선다라고 봤던 게 실존주의이고 이러한 진리의 철학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온 게 바로 실존주의와 함께 거의 동시대에 발전한 것이 그래 상황이 변하면 내 입장에서 이런 주변을 볼 수 있는 게 달라지니 현상학의 입장에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에 나하고 연관된 것들을 살펴보자로 했던 게 현상학이고요. 이게 또 해석학은 나와 남의 관계를 상황하에서의 관계를 제3자 입장에서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라는 게 해석학적 관점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신 상태 하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동떨어져 나옵니다. 절대 진리 없다. 상대 진리만이 존재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등장 이후에는 정말 다양한 소서사들 중심으로 엄청난 철학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많은 철학들이 쏟아져나요. 여성 해방주의, 소수민족주의, 정말 그 다양한 그 현상들이 나오죠.
그러한 그 다양한 철학들이 나오고, 이러한 다양한 철학들 안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철학이고 아닌지를 골라낼 방법이 없다? 그러니 시장에 맡기자. 다수의 사람들이 선정하는 원리는 좋은 이론, 아닌 것들은 도태돼서 사라질 이론인들이 아니겠냐. 기존에 수많은 철학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철학들은 다 어디 갔냐? 사라졌다 이거죠. 현실이 안 맞으니까.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철학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요소예요. 그렇게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맞춰서 그 전체적인 그 철학의 흐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의 모든 면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육학 입장에서 바라볼 때 철학의 모든 면을 바라볼 수 없으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구조주의라는 것이 무슨 개념이고 교육 철학으로서는 어떤 관점이 중심이 되는지라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각각의 철학의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 전공자가 그 전공을 해도 4년 내에 전공을 해도 모자라는 부분인데, 교육 철학에서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다룬다라는 것들은 논술에서 나올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까지 알 필요도 없고, 이 정도만 알아도 논술로 기술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듣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그 다양한 철학들을 보면서 여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맞는 철학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구조주의는 관념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에 의해서 절대 진리를 파악된 것들이 있고 그들 간의 관계를 엮어서 하나의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고 자연, 인생, 사회현상에 작용하는 절대 진리의 논리적 구조가 존재해요. 진리들 간의 관계가 존재하고 그러한 관계들이 구조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한 배후 작동하는 보편적인 질서를 찾아보자라는 게 구조주의의 그 철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교육 철학에서의 의미는 말하자면 사실간의 상호 관계에 심층 구조에 관심을 갖고 실증주의 경향을 가지고 사실들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영향을 준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 이론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인간 소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이나 그 객관적인 사실들로만 초점을 둔 데서 인간 해방 쪽으로 관심을 더욱더 땡겨온 것이 비판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판 이론에서의 교육은 바로 관심이 정치, 인문, 여성해방, 사회과학적인 교육으로 관심을 이끌어온 거죠.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의식, 지식이 사회, 경제, 정치적 재앙윤을 분석해서 인간 의식의 억압을 해방하고자 하는 거죠. 자유로운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비판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론은 이러한 비판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태두가 하버마스고, 하버마스가 주장한 것이 의사소통론입니다. 민주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진리라는 것들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강조를 한 거에 대해서 물론 비판이 있습니다. 언어 안에는 맥락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동일한 언어지만 비꼬는 태도로 아닌데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건지에 대한 그 맥락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결국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 회복으로 사회병리현상의 치유 가능성,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교육철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 의사소통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증주의 관점은 경험을 통한 실증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들이 진리이고
그러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게 실증주의이고 논리실증주의로 이어져 온 거죠. 자연과학, 계몽사상 영향으로 사회학 이론이 발전했고 인식의 객관주의, 보편적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과 이론의 매핑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고자 했던 게 실증주의이죠. 이런 부분은 교육 철학에 있어서는 경험 논리의 이원화, 그다음에 가치 중립성으로서 가치 사실의 분리를 이뤄낸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제적인 접근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실증주의는 분석 철학으로 자리를 잡아서 용어 정의를 하는데 교육과 교육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명제, 진실성, 실증, 논리주의를 통해서 용어 정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용어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겠냐, 교육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로 교육 철학에서는 영향을 주었는데, 교육의 의미 체계를 구성해서 교육 철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어를 명료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 인간 중심의 그 실존주의 철학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를 깨닫고 뭔가 진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몸이 먼저 태어났다는 거죠.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뭘 알았냐 이거예요. 진리가 있었냐 이거죠.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소외, 상실해서 일단은 자기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하고 나서 뭐 진리가 있든지 없든지 라는 거죠. 개별 자아가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외부에 존재할 진리를 하든 아니든 그건 내가 인정하면 진리고, 아니면 의미가 없는 사실이니 진리다 아니다라는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실존주의 관점입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즉 몸이 자신의 의지에 앞서서 먼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교육 철학에서는 인간 중심 교육, 개인의 주체성, 자아실현,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교육, 그 지덕체 전인 교육, 대화와 만남에 의한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에 영향을 주었죠. 바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중심으로서,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파악을 해보자라는 게 현상학의 관점이죠. 본인을 중심으로. 인간의 내재적인 의미 부여 과정이죠.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길가에 있는 돌멩이에 의미 부여를 안 타보니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의미가 없듯이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 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현상학의 관점이고요. 이런 것들이 교육 철학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줬냐면, 결국 본인에게 학습을 주입하는 게 학습이 아니라, 주입된 게 교육이 아니라 주입된 사실을 받아들인 것, 본인이 의미 부여를 한 것이 교육이 아니냐 이거죠. 이를 위해서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가르쳤냐가 아니라 학습했느냐, 받아들였느냐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지식은 학생 개개인과 분리가 불가능하다. 방법을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현장학습, 체험학습 위주로 가자는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세계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학의 경우는 인간 정신의 소산으로서 나와 남, 이 남은 인간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나와 남의 관계를
제3자의 냉정한 시각에서 내 입장에서도 한번 보고 남 입장에서 한번 보고 그 둘이 결합해서 한번 보고 하는 방식으로 그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자. 결국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언어,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자라는 게 해석하기예요. 문헌, 텍스트, 언어, 의사소통, 대화, 메시지, 행위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보자, 해석을 해보자. 그 해석하는 방법들을 파악해보자라는 게 해석하기죠.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 바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일반화시키는 게 안 된다 이거죠. 상황이 바뀌면, 여기 상황이 달라지면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해, 텍스트 해석을 통해서 사회 집단의 문화, 역사적 맥락, 상황을,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이들의 상호작용의 의미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보자라는 게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간주의로 이끌어져 가죠. 현대사회의 비인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중을 지향한다. 바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에 있어서는 진지한 성찰의 계기로 작용을 했던 거죠. 이게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나왔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면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하에서의 지식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즉 상대 진리만이 의미를 갖고 있고, 시대, 지역을 초월한 절대 진리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개별 상대 진리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 여성, 성차별, 인종 문제와 같은 소소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은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줬느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그것들이 규범을 정해놓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차이들이 당연하고 그 차이들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인식을 하자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육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자유주의의 경우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선택하자 이거예요. 수많은 소소사들의 이런 철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택할 거냐? 그걸 굳이 인위적으로 택하는 규칙을 만들 거냐? 그것도 의미 없다 이거예요. 결국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야 라고 택하는 논리를 따라가자 라는 게 신자유주의의 기본 철학이죠. 바로 공교육의 체제, 경쟁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잘하는 놈은 잘하는 거에다가는 몰아주고, 못하는 애들은 뺏고 해서 도태를 시키자라는 게 신자유주의 철학이 교육에 그 영향을 준 요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철학적 기반 하에서 물음은 그런 거죠. 선생님은 어떤 교육관을 믿으세요?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공직관이라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성직관을 믿는데, 성직관을 추구하는데 구조주의를 택했다. 뭔가 안 맞는 거죠. 성직관이라 하면 성직자로서 학생들과의 봉사를 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이니 실존주의나 이런 그 인간주의 관점이나 뭘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전문직관이라면 어떤 그 구조주의라든가 이런 그 분석, 실증주의라든가 이런 관점의 철학들을 하고의 관계를 맺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철학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철학과 교육 철학과 교육관, 교사론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과연 어떤 철학, 어떤 교육관, 어떤 교사론의 관점하에서 교육을 바라고 있느냐라는 시각들을 한번 정립을 해서 심층 면접을 들어가시는 것이 대답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관, 교사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의 관점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주의에서의 배경은 우리가 이제 교육심리학에서 배웠던 피아제 같은 사람도 전형적인 심리학에서의 구조주의 학자입니다. 부분들 요소들이 법칙에서 체결된 전체 요소들 간의 그 관련성에 의해서 진리의 구조를 사실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구조를 파악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겠다라는 게 구조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의도했던 관념에서 출발했지만 진리를 파악하다 보면 진리의 곁가지에 인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인간주의, 비역사주의, 계몽주의적 정치 성향을 띄는 거죠. 이러한 진리의 탑을 쌓아서 그 탑을 가르쳐야 돼서 무지몽매한 자들을 일깨워야 된다라는 계몽주의 성향을 띠는 게 구조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비판 이론의 관점은 자율적, 의식화된 인간상을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배제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으니 비판 이론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이 배제된 거를 비판하고 사상 누각으로 남아있고 실천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비판을 함으로써 비판 이론이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후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교육론에 있어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도구, 교육과정이 이데올로기성을 갖고 있다, 공평하지 않다, 그 다음에 교육 방법에 있어서의 그 문제 제기를 하는데 비판 이론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런 비판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자가 테두가 하버마스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어렵지만 문제 해결은 결국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증주의를 비판을 하고 마르크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즉 경제가 정치분을 도덕을 이라는 상부적으로 결정한다라는 단순 논리를 비판하고 다수의 요소 간의 위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합리적 의사소통을 강조를 하는데 토론자 간의 평등한 발언 기회를 보장을 해야 된다. 이상적인 삶의 형식 조건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것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비판 이성을 기르고 합리적 의사소통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진리를 파악해도 전달할 수도 없고 파악됐다 한들 의사소통도 안 되고 아무 의미 없는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한 것이 하버마스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의 범주가 기술적인 관심에서는 경험 분석적 과학을 주도를 하고 실천적 관심으로서는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을 강조를 하죠. 그다음에 해방적 관심에서는 인간의 인식과 자율성, 타당성을 회복하자는 거죠. 주체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구조에 갇혀서 인간이 부품화되는 것들을 벗어나 보자라는 얘기를 하버마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증주의라는 것들은 자연과학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회학의 이론으로 발전된 거죠. 경험에 의한 증거를 가지고 그 경험을 관계에 의해서 이론화하고 그 이론이 현실에 맞는지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실제성을 파악하는 것이 실증주의의 기본 관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 세계가 이런 각각의 경험된 사실들로부터 현실에 부합하는 실제들을 모아서 진리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이게 교육에는 행동주의, 양적 교육 체계, 체제적 접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실증주의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논리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사실 부합하는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용어를 쓴다는 사실들이 밝혀진 거죠. 결국 실증주의의 한계는 개별의 개념들이 사람마다 다른 개념을 쓰다 보니 합리적인 개념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합리적으로 잡아내자 누구나가 다 거부할 수 없는 용어 정의를 하자라는 쪽으로 발전해 오면서 분석 철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어 논리의 모순, 언어의 불명확성, 개념의 불명확성, 애매함을 제거해야지 이거를 객관적인 실제로 놓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상할 수 있을 텐데 객관적인 객체 자체가 이러한 요소 자체가 나라면 나, 남이라면 남이라는 거, 이 자체가 정의가 안 되더라는 거고 그런 정의를 힘썼던 게 분석 철학의 관점입니다. 교육적 담론을 명료화하는 데 기여를 했죠. 즉 당장 나오는 얘기는 교육과 교육 아닌 게 무엇이냐, 교육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분석 철학의 입장에서 교육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용어 정의에 치우쳤기 때문에 교육이 과연 어때야 되느냐, 앞으로 교육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느냐라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 한계라면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관념론과 실제론을 다 비판을 하고 나섰던 실존주의에 나타난 배경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타나서 2차 대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2차 대전 때 죽은 인원수를 다 합하면 그 이전에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전체 인원수를 다 합한 것보다 2차 대전 때 죽은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인간이 동일한 종인 인간을 대량 사륙을 실시할 수 있었느냐? 홀로코스트나 가스전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회의를 한 것이 실존주의였고요. 결국 인간성을 상실한 것들의 원인은 주체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됐으니 주체에 대한 자각, 주체의 결단, 주체의 실천에 의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만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고 인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게 실존주의가 추구했던 바였습니다. 부버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교육을 강조를 했고요. 볼로우 같은 경우는 참된 교육, 실존적, 비현실적인 참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교육 철학에 영향을 준 거는 교육의 목적은 자아실현적인 인간 형성이죠. 지, 덕, 체의 전인 교육에 영향을 주었죠. 학습자 중심이고 인문학과 예술 과목을 모두 강조하는 거죠. 의는 만남과 개인의 주관성을 강조를 했고 자신의 독특한 자아를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인간중심 교육 과정의 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계는 현존하는 객관적인 파악 자세가 부족하다는 거죠. 나만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남을 바라보는 쪽에 있어서의 관심이 부족하고 비혼속적인 교육이라는 것들의 한계죠.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다가 푹 하고 뜨고 말아버리는 것 때문에 비연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의 한계죠. 이 점프하는 시점이 언젠지를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존주의와 함께 이제 현상학으로 나타났을 때는 현상학은 말 그대로 외부 대상은 구성된 것, 알은 내재적인 의미 부여 과정. 즉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라볼 때, 내가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내가 외부를 볼 때, 내가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볼 거냐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멜로퐁티는 신체를 통한 세계를 자각, 경험은 지각의 토대,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신의.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교사와 아동의 대화, 바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몸을 통한 지각은 전반선적, 합리적 사고 이전이다 이거죠. 몸을 지각하는 거는 생각하기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특성을 봐야 되고 현상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고 봤는데요. 현존재의 특성은 사실성, 실존성, 전락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상의 의미는 사물이 인간의 가치 지향성에 의해서 재구성된 채 의식에 나타난 것을 그 현상이다라고 봤죠. 현상이라는 게 뭐냐? 현상학에서 현상이라는 게 사물이 인간의 가치 지향성에 의해서 재구성된 채, 즉 내가 봐서 재구성을 한 거예요. 원래가 그랬던 게 아니라 내가 봐서 재구성을 한 거고 그게 내 머릿속에 반영된 거예요. 그게 현상이라는 거죠. 내가 인식을 못했으면 그건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현상학의 관점입니다. 해석학은 인간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나와 남의 관계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의사소통인 거죠. 언어, 의사소통, 대화. 주어진 상황에서 나와 남, 이 남은 꼭 인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상황, 사물에도 상관이 없어요. 책에도 상관없어요.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의사소통이고 언어에 의한 거죠. 인간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언어밖에 없다는 거죠. 해석학적 경험.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를 바라볼 때는 결국 이들 상호작용의 의사소통의 관계를 해석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미를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전통과의 관계 등용. 보편적 매개체는 언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와 남의 상호작용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이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화가 안 되는 거죠. 맥락화, 상황, 주어진 상황, 맥락화에서의 내용이 상황이 바뀌면 이 상호작용의 유형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락이 달라지는 것들을 잘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딜타이 같은 경우는 인간 행위의 의미를 맥락과 연관하여 파악하는, 인간의 행위의 의미를 맥락과 연관하여 파악하는 정신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해석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다머 같은 경우는 이해 기반의 전통을 중시했는데 바로 언어를 중요시하는 거죠. 가다머가 얘기하는 해석적 경험이라는 경험의 객관적인 타당성은 반복 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인식능력 도식화에 종속되어 있고 경험의 내적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교육 내용은 절대적 지식체계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와 동떨어진 절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지식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해석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절대 존재의 진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고요. 신자유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철학들 중에서 어떤 거를 택할 거냐 이거예요. 수많은 철학들, 이게 개수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철학들이 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 안에서 무엇을 택할 거냐? 결국 시장의 논리를 믿자.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좋은 거다라는 관점이죠. 특징이 교육화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학교 개혁론에 영향을 많이 주었죠. 이전 교육사회학에서 배웠던 바로 특성화학교, 헌장학교, 바우처 제도, 그다음에 자사고,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학교 평가를 통한 학교별 예산 차등 지급, 바로 학교 경영의 관점에
등장하는데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경쟁을 통해서 질이 향상돼요. 왜? 시원찮은 데들은 다 탈락이 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상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신자유주의 교육이라는 거고, 스스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는 거죠. 교육부가 선택하게 하고 교육부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주의의 교육의 이 인간중심 교육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인간주의 교육 관점은 우리가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주의 관점은 현대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을 극복하는 방향으로서의 인간중심주의로 이해가 되는데요. 교육적으로 대처를 하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멸망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대처하자라는 건데, 다양한 이론이 있다 보니까 이론적인 체계화가 어렵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들에 대한 답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 인간주의 중심의 교육이론으로서는 노작교육론, 자유방임론, 교육기능 복권론, 철학적 인간화, 각성적 인간, 교육관, 그다음에 인간주의 심리학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노작교육론의 경우는 페스탈로치의 교육 원리를 반영해서 학생들을 밭에서 일하면서 생명의 고귀함 이런 것들을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게 만들자라는 게 노작교육론입니다. 자유방임론은 영국의 서머힐 학교 실험과 같은데요. 외딴 지역에, 정말 외딴 지역이에요. 뭐 차 타고 한 2시간을 가야지 있는 지역에 학교 하나 덜렁 있어요.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 애가 한 6개월 놀아요. 밖에 나가서 들에 가서 놀고, 놀다 놀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혹시 놀 게 없나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유방임론이에요. 프리 에듀케이션이라고요. 저기 외딴 섬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딴 섬에다가 학교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애들 풀어놓는 거예요. 놀다 지쳐서 더 이상 놀 게 없으면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자기 관심 있는 거 들으면서 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자유방임론이에요. 교육기능 복권론은 학교의 현재 교육은 사회적 기능만, 사회화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질서, 위계, 민주주의 교육, 이런 것들만 강조를 하는데, 그러한 규격화된 교육에서 벗어나자 이거죠. 인간이 딱딱 맞는 규격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본래 인간 개개인에 맞춰서 돌아가자라는 게 교육기능 복권론의 입장이죠. 철학적 인간학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의 이런 교육 체계상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사회 직업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기 교육, 직업 교육에 이 폐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 동일한 교육을 받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초등학교 지나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직업 쪽으로 갈 부분, 그다음에 대학 쪽으로 갈 부분이 나뉩니다. 그래서 조기 직업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슴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거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는 조기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간 자유 행사를 할 수 있는 윤리 교육을 중요시하자라는 게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성적 교육관이라는 건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각성이라고, 깨달음이라고 봤던 거죠. 정신문화의 재건과 창조를 중요시하는 교육론이 각성적 교육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주의 심리학은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자아실현 아니냐 이거죠. 사회와 자아실현에서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게 인간주의 심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상담심리학에서 인간중심 상담심리학의 로저스가 바로 이 로저스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주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10분 정도 쉬시겠습니다.